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얼마 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폭락 리스크, 네, 증시 하락 대비 물가가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었고, 그 당시에 이제 토론방을 위주로 해서 제가 글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석방에 있는 글들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있는 그런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이고, 사실 저는 장기금리의 급등 혹은 장기금리의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장기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되어 있는 것이 다시금 정상화되었을 때, 그때가 제 생각엔 아마 절호의 기회이자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금리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건 1월 3일 글이고, 이제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이제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핵심은 인플레이션 그 자체입니다. 확연하게 꺾이지 않는 한 금리 인하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한국은 가계대출이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금리 인하 등 부양정책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고금리 시대에 부합하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금리, 고유가, 약달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을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1월 11일 글이고요. 시장이 서서히 눈치채고 있는 듯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행보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그 자체입니다. 중앙은행 측에서 무슨 말을 하든 거기에 휘둘리면 일희일비하기가 딱 좋겠죠. 2011년까지 이어졌던 일시적 인플레이션을 고지고대로 믿었다면 지금의 계좌 상황은 끔찍했을 것입니다. 중앙은행이든 정부든 본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의 심리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기에 답을 알더라도 절대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두말해봐야 입만 아픈 수준이죠. 시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금리 시대는 이어질 것이나 단기적인 현상을 제외하면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시장도 이를 조금씩이나마 눈치채고 있는 것이며 최근 광산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은 주된 이유입니다. 중간중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나 주요 중앙은행들의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수혜 기업들의 최근 강세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막 눈치채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장기간 좋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1월 13일 글이고요. 물가 상승률이 확연하게 꺾이면서 세계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속도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는 와중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올린다는 것은 나를 해치더라도 반드시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로선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이면서 금리 인상 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곧이어 미국도 FOMC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경우 핵심 성장주들의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등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5%를 유지하고 있군요.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는 지속될 것이지만 핵심은 인플레이션 그 자체입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100% 확률로 자산을 잃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월 27일 글이고요.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작년 6월 이후 확연하게 꺾이자 몇몇 중앙은행들도 급진적인 금리 인상을 멈춰 세웠습니다. 급진적인 금리 인상이 멈추자 자연스레 부동산 수요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2월 FOMC까지 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주요국들 중앙은행의 타겟은 중국 진영의 경기 붕괴가 아닌 인플레이션 그 자체였던 듯합니다. 예상대로입니다. 기회를 잘 잡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최근 소비 심리가 소폭 반등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오랜만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급진적인 금리 인상을 재차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고금리 우려로 경기가 꺾이면서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일 경우 10중 8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요국들이 가는 방향은 결국 경기 호황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월 3일 글입니다. 잊어서는 안됩니다. 핵심은 금리 인상 및 금리 인하가 아닌 인플레이션 그 자체입니다. 금리는 물가를 후행한다는 것을 투자자로서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한 금리도 하락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변동성이 있을 뿐입니다.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 중 하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국의 경우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을 차치하더라도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가 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분석해드렸었죠. 금리나 기대가 커지든 말든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고금리, 고유가, 약달러의 시대입니다. 예, 우리 이제 멤버분들, 조그만 기쁨 더하기 필승 사단 멤버분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써드렸던 분석글들을 다시 한 번씩 보면서 충분한 복습이 될 것입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 번 더 내용을 되살린다면 훨씬 더 이제 시대 흐름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장을 분석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월 4일 글입니다. 유로존 생산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였습니다. 이전 수치는 마이너스 0.9%였으며 예상치는 마이너스 0.4%였습니다. 현실은 하락은커녕 1.1% 상승입니다. 금리나 기대 이런 거 말고 인플레이션 그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는 물가를 후행하기에 인플레이션에 주목하면 금리의 흐름을 오판하는 경우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고금리는 시대의 예상보다 오래 갈 것으로 봅니다. 고금리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무늬만 성장하는 산업들 및 기업들에 대한 바이앤홀드 전략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에 비해 대출받아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시대죠. 심리가 아무리 강해도 고평가 영역에 들어선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지양해야 할 때입니다. 고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월 8일 글입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역대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기 금리는 정책 금리이고 장기 금리는 시장 금리입니다. 중앙은행에서 인상하는 금리가 단기 금리이고 채권 시장에서 리드하는 금리가 장기 금리입니다. 상식적으로 내 돈 100만원 빌려주는데 1년에 이자를 1% 받는다면 10년을 빌려줄 경우 이자를 2, 3%는 받아야 정상이겠죠. 기간이 길어질수록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리스크는 커지니 말입니다. 허나 현재 기준으로 미국 채권 1년물 금리는 4.9%로 전고점을 돌파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30년물 금리는 3.69%군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넘어서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작년 인플레이션 쇼크도 너무나도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한 탓에 단기 금리는 급등했지만 시장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장기 금리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 금리가 버티지 못하고 단기 금리 이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해버릴 경우 목까지 차 있는 부채로 인해 시스템 리스크로 변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향후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강하고 말입니다. 글쎄요. 지금 같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금융권에서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금융권은 단기금리로 자금을 빌려 장기로 대여해 줌으로써 그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심장과 같은 금융이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어찌되었든 시장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단기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아니면 둘 다 발생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지나치리만큼 말씀드리고 있죠. 따라서 장기금리가 버티지 못하고 상승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작년처럼 금리 리스크가 재차 발생하면서 고밸류 기업들의 주가가 2차적으로 폭락할 수 있습니다. 어제 토론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발생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투자를 넘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 보여드리고 이제 요약해서 제가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1일 이제 글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재차 고개를 들면서 금리가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단기 금리는 어느새 2008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으며 미국의 단기 금리는 전고점을 돌파하였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것도 모자라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 이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금리가 크게 하락하거나 장기 금리가 크게 상승하거나 혹은 둘 다 발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금융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터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죠.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이후엔 장기 금리가 폭등하면서 키가 맞춰졌습니다. 이번에 어찌 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현실화될 경우 코로나 당시보다 훨씬 더 큰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현실화되든 되지 않든 기회가 될 뿐입니다.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만큼 꽃놀이배를 쥐고 있습니다. TBT 투자 중입니다. TBT는 미국의 장기채 이제 인버스 상품이고 장기채 숏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배 레버리지 인버스입니다. 현재는 7.6%, 약 7.6%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1월 10일에 글이죠.
다만 1970년대와 같은 폭발적인 금리 인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인플레이션을 죽이면 폭등한 금리로 인해 부채 부담이 매우 커지고 화폐 가치가 꺾이지 않으면서 부채 상쇄 효과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금리 인상폭을 제한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화폐 가치를 살살 떨어뜨리는 것이 미국 정부가 부채에 깔려 파산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1970년대에 폭발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했던 것은 미 부채 비율이 30%대에 그쳤기 때문이고 지금은 150%가 넘죠. 상황이 아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시장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흐름입니다. 면밀히 살피면서 충분히 대비하고 현명하게 대응할 경우 큰 위기를 매우 좋은 기회로 거둬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TBT 투자 중입니다. 장기금리의 급등으로 시장이 무너질 경우 코로나보다 더 큰 기회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금껏 금리 인상, 자산시장 붕괴,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등 핵폭탄급 완화 정책, 대세 상승기 돌입을 주로 말씀을 드렸으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중 패권 전쟁이 엮인 국가들은 나라 경제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절대 두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 살리기, 나아가 몸집 불리기에 온 힘을 쏟아 부을 것이며 이는 버블의 지름길입니다. 지금이 강력한 완화책을 펼칠 정도의 자산 붕괴로 볼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판단점이 될 것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혹은 금리 인하 및 양적 완화를 펼칠 정도의 붕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대로 별다른 이슈가 없음에도 완화책으로 방향을 돌려 대세 상승기로 진입하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 우려대로 금리 제급 등이 발생하여 자산시장이 무너져도 기회가 될 뿐입니다.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할 것이기에 딱히 우려할 것은 없습니다. 무슨 상황이 발생하든 언제나 그랬듯 계좌 손실 없이 절호의 기회를 낚아챌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도부터 코로나 전부터 이제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사실 2, 3주에 한 번씩 꾸준히 계좌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 오픈했고요. 시장이 안 좋아도 오픈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계좌 손실을 본 적은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이제 실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필승 사단 같은 경우는 1년을 기준으로 만약에 멤버의 계좌가 제가 이제 만약에 하는 대로 따라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의 기준으로 손실 마감할 경우에는 당연히 회원비를 이제 100%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이라던가 혹은 매달 이제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복습도 꾸준하게 해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프라인 모임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 매일같이 제가 알고 있는 투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고 복습까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투자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면서 꾸준하게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2월 14일 글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하였습니다. 헤드라인 및 근원 CPI 각각 예상치를 0.2%, 0.1% 상회하였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는 점에서 금리 상승폭도 시장 기대를 웃돌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확연하게 꺾이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꺾일 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유가, 약달러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대전환,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겠지만 단기적 현상을 제외하면 인플레이션이 금리에 따라 잡히는 일은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금리를 뛰어넘는 인플레이션에 장기간 주목할 때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1월 초부터 그리고 특히나 이제 2월달 들어서 2월 한 저번주부터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장단기 금리 차이가, 장단기 금리 역전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 1970년대 말부터, 후반기부터 1980년대 이후로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 말은 즉슨, 원래 정상화된 금리라는 것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일이에요. 내가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데 1년 동안 돈을 빌려줬을 때와 비교했을 때
어느 때 더 많은 금리를 받느냐,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과 그리고 못 받을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에는 장기로 돈을 빌려줬을 때 더 많은 금리를 받아야겠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이 이 스프레드 사업, 그러니까 이자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로서는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 차이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월등히 더 높아요. 그래서 과거에 1970년대 후반기부터 1980년대에는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면서 어떤 식으로 정상화되었느냐, 장기 금리가 폭등하면서 단기 금리보다 더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증시는 무너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증시의 급락 없이, 증시의 붕괴 없이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단기 금리가 폭락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상승률이 꺾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이고, 특히 인플레이션 자체가 꺾일 것이라는 시그널이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주거 지수가 CPI 지수에 대폭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CPI 지수에 대한 그런 반영치가 바뀌었죠. 이 바뀌는 과정에서 미국의 주거지수가 큰 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미국의 주거지수는 대한민국처럼 꺾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해서 금리의 상승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미국 정부가 바라는 가장 최선의 상택이고요. 특히 이제 내년도에는 바이든의 이제 재선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적어도 내년 하반기 전까지는 미국의 경기를 굉장히 크게 끌어올려야지만 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단기 금리가 다시금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정상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례를 봤을 때에도 장기 금리가 폭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현금 100%를 가지고 있냐, 아니면 증시에 대한 인버스를 치고 있냐, 이런 것들도 아니에요. 저도 주식 비중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 지금까지도 이제 실현 수익 기준으로 20% 이상, 미시는 손익까지 합치면 한 40%는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그런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작으면 이런 계좌 수익은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주식 비중 상당히 많지만, 다만 이러한 관련해서 염두에 두면서 만약에 장기 금리가 폭등하면서 리스크가 커진다면 저는 발빠르게 현금 비중을 늘린다거나 혹은 해지 비중을 많이 키울 생각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미국의 장기채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에 베팅하는 TBT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7.6%의 수익을 내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 주식 올린다거나 혹은 주식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흥청망청 주식을 마구 사댄다거나, 특히 이제 고평가된 주식들을 사게 될 경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 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한화의 HS 엔진 인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약간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아마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이제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HS 엔진의 인수를 두고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2월 16일 어제 날짜로 하나에서 HS 엔진을 이제 경영권 인수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2월 16일에 추가 매수까지 진행했죠. 사실 이때 눌림목에서 잘 잡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급반등이 나왔고 상당히 잘 잡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오늘 새벽에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HS 엔진에서 공시가 하나 떴는데 유상증자가 떴죠. 그것도 7,520원에 유상증자가 떴습니다. 따시!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고, 사실 저도 이제 HS 엔진에 대해서는 한 20% 정도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근데 추가 매수를 원래 매수 기준과 똑같이 하면서 상당히 좀 고점에서 잡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는 3%대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짜시! 그래서 그럼 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떤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혹은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오늘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유, 특히나 원상이 높아진 이유는 이 공시 때문인 거예요. 혹시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물론 삼자배정 유상증자예요.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유통량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량을 하나 측에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HS 엔진 측에서 이제 전해지는 그런 현금은 뭐 설비 투자라던가, 혹은 재무적인 그런 구조적으로 부채를 상환한다거나 이런 쪽이 아마 쓰일 거예요. 따라서 현금 자체는 HSD 엔진의 그런 곳간에 쌓인다는 점에서, 그리고 유통 물량으로 이제 주식이 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 그다지 악재로 볼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5년 전, 4년 전에 2차 전지 기업들이 정말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유상증자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뭐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것도 한 개 기업이 아니라 뭐 10개 기업, 뭐 거의 대부분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 유상증자를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캐펙스 증가, 설비 투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HGSD 엔진 같은 경우도 사실 전 세계에선 두 개 정도밖에 없는 그런 독과점적인 그런 저속의 힘센 엔진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엔진사이고, 사실 메탄올 추진선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 그리고 HSD 엔진 이 정도만 이제 메탄올 추진선 같은 경우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완전한 독과점 산업으로 캐pex 증설이라던가 설비 투자가 상당히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도 꽤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이슈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바로 보통 주식인데 7,520원, 약간 10% 정도를 할인해서 유상증자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발행량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발행량이 증가하면 시가총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에서는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그 현금이 고스란히 HS 엔진의 고간에 쌓이게 되는 곳이고, 그에 따라서 사실 설비 투자라던가, 혹은 이제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그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뭐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돈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디에 쓸 것인지를 공시를 할 텐데, 그것에 따라서 아마 제 방향성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분위기상 봤을 때는 설비 투자 아니면 이제 부채 상감, 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7,520원 이 숫자로 인해서 오늘 실명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있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완전한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도 하나 측에서 인수가 되면서 2조 원 정도의 그런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유상증자를 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하나 측에서 약간 50% 정도의 지분을 인수하게 된 것인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하나의 각가지 계열사들이 이제 인수를 진행을 한 거죠. 사실 2조 원 정도가 진행한다는 것은 경영권은 50%, 정확히 49.3%를 이제 하나 측에서 이제 자 글로 적으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우조선해양도 자 작년 9월에 2조 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상대는 3자 배정이고요. 저희는 하나 측에서 인수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이 이제 50%가량, 약 50%, 정확히 49.3%의 지분을 이제 가져온 곳인데, 그 당시에 이제 조건을 보면 사실 약 10% 정도 할인된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HS 엔진도 정확하게 10% 할인된 가격에서 유상증자가 진행되었죠. 이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려놨다가, 이거 다 내부적인 정보가 퍼진 겁니다. 보시면 HS 엔진도 이런 식의 흐름을 보였죠.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자, 정보가 좀 퍼지면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물증은 없지만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정도쯤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자,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제 내부자 정보로 올라왔다가 유상증자 발표와 동시에 이렇게 폭락을 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 대비해서 10% 할인이었기 때문에 약 19,500원, 정확하게 19,150원, 네, 정확하게 19,150원에 유상증자가 진행됐습니다. 19,150원이 어디냐? 정확히 한번 찍어 드릴게요. 보시면 예,
이 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대에서 유상증자 진행됐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폭락하죠. 심지어 시가총액만큼의 그런 보시면 현재 시총이 2조 7천억이에요. 근데 2조 원 정도 유상증자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유상증자였던 것이고 HS 엔진이 10% 정도 유상증자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물량의 유상증자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정도의 폭락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반대매매라던가 혹은 수급적인 이슈라던가 특히 이 당시에 조선업에 대한 그런 악재가 상당히 많았었죠. 악재라기보다는 악재처럼 보이는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탱커는 발주가 나오지 않는다는 등 대우조선해양은 재무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등 인력이 부족해서 납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등 굉장히 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적자를 탈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등 이런 식의 악재가 상당히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 매도가 이제 발생을 했던 것이고 바닥이 어느 정도 다지면서 보시면 바닥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가 만들어지면서 산바닥과 동시에 다시금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10% 주가 대비 10% 정도 할인되었다는 점, 그 전에 급격한 매물의 상승으로 인해서 내부자 정보가 좀 퍼진 듯한 그런 흐름이 보였다는 점, 무엇보다 하나그룹에서 2조 원 정도의 3자 배당을 받으면서 사실 HS 엔진과 하나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 하나 굉장히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따라서 이거를 그럼 매도를 하고 다음번에 노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쭉 들고 가는 것인지 이걸 좀 고려해봐야 되는 것인데 사실 평소에 저 같은 스타일이면 저는 시초가에 전부 다 매도했을 거예요. 보통의 기업이라면 시초가에 전부 다 매도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 member분들은 제 스타일을 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것인데 다만 그럼에도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추가 매수로 인해서 3.5% 정도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우조선해양과 좀 비슷한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단기적인 흐름일 뿐이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번에 하나조선해양 그러니까 하나 쪽에서 HS 엔진을 인수한 것은 사실 HS 엔진의 경쟁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호재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하나 둘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가장 핵심이 뭐냐? 유상증자도 아니고요. 뭐 아니면 HS 엔진이 대기업의 품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 임팩트예요. 하나 임팩트가 인수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 임팩트는 이제 하나의 이제 계열사로서 사실 가스터빈을 만든다거나 혹은 가스터빈을 개조한다거나 혹은 수소라던가 암모니아 이쪽에 대한 터빈이라던가 발전 엔진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발전된 진보된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두 개 기업밖에 없어요. 한화, 대우 딱 두 개 기업인데 이 중에서 하나 임팩트가 이쪽 엔진에서 가장 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 임팩트가 매수로 그러니까 경영권에 인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엔진에 대한 진실된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억양 좀 이상한데 아무튼 진심이다. 그만큼 엔진의 사업에 대한 진심이라는 것이고 왜 진심이냐? 사실 제가 HS 엔진 일단 하나 임팩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터빈과 나아가서는 수소, 암모니아, 추진 엔진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이게 HS 엔진과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는 LNG 추진선 그리고 메탄올 추진선이 대세예요. 네, LNG 추진선과 메탄올 추진선 대세인데 결국 미래에는 2050년까지는 결국 탄소 제로를 기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래에는 수소 혹은 암모니아, 뭐 수소나 암모니아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왜냐면 분자 하나만 빼면 뺨으로써 암모니아가 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 추진 연료 엔진도 운반될 때는 암모니아로 전환됐다가 다시금 추진될 때는 수소로 다시 전환되면서 결국 거의 비슷한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소 또는 암모니아 추진 엔진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제가 이제 고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일단 LNG 추진선 그리고 메탄올 추진선까지 하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기업이 두 개 기업이에요. 바로 HSD 엔진 그리고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 딱 두 개의 그룹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향후 5년 정도까지는 HS 엔진에 대한 그런 성장성은 사실 저는 의심하고 있진 않아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을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좋은만 기쁨 더하기 필승사단 이제 멤버분들께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은 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점이 바로 수소와 암모니아 추진 엔진이에요. 여기까지 갔을 때에는 사실 LNG 추진선과 메탄올 추진선과는 전혀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블룸에너지라던가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